여야 3당이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들의 각 격전지들 여론조사 결과도 일제히 발표됐습니다. 총선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저희 YTN 개건 해설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시사평론가 유용화 박사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전체 판세 목표 의석 봤을 때 새누리당 150, 더민주는 대략 120 정도, 네. 국민의당은 40석 목표라고 했던데요. 두 분의 분석은 어떤지 그 전체 판세 분석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야권이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어도 익사이팅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층들이 각 정당에 이렇게 상당히 군집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150석 내외는 가능한 달성 의석수가 될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이 180석까지 갈 수 있겠네요. 200석까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또 선거 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래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100석 내외라든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선거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총선에 의외로 유권자들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다. 워낙 사건들이 많아서요. 네. 꼴 보기 싫은 측면도 많았지만은 워낙 사건도 많았기 때문에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이 선거라는 거는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총선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정당,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구도라는 게 이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야당은 분열돼 있고 여당은 일부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지만 결국 이제 150석 새누리당, 120석 더민주, 그리고 20석 국민의당, 10석 정도를 이제 유동적으로 보게 돼 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이번 선거의 가장 최대의 그 변수는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이 전부 다 122곳입니다. 그 중에서 일여다야 구도가 되는 것이 80%가 넘거든요. 네. 지난 1996년도 선거 양상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졌고 야당은 김대중 전 총재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었던 일당이었었던 민주당이 이제 분열됐거든요. 그 당시에 96석이 수도권 선거였었는데요.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54석을 가져갔거든요. 예. 56%를 가져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희망적 기대는 아니다. 선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물 경쟁력 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구별해보면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거는 그래서 정당의 변수라든지 인물에 대한 변수 빼고 결국 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과거에 야당이 분열됐어도 여당한테 꼭 요리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거는 국민의당이요. 수도권에서 7 내지 10% 정도를 가져가면은 그건 야당은 참패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의석은 새누리당이 최근에 표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150석 이상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박사님 마찬가지고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150석 내외가 되겠죠. 이제 물론 이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유승민 의원 효과라든가 무소속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과 그리고 이제 여권 강세 지역이었던 강남에다가 서초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여튼 여권은 야권이 지금 현재 단일한 이렇게 형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어부지리 형태로 얻는 의석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여당이 뚜렷한 선거 이슈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파열음이 심했기 때문에 뚜렷한 선거 이슈를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번 총선에 대해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적 성격이라든가 과거부터 진행됐던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심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이슈를 끌고 날 것이냐. 야당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2012년도에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수도권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단일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국민의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워낙 많이 나는 곳은 네. 뭐 쏠림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부적인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상당히 국민의당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곳이죠. 10% 이상이라든가 뭐 20% 이런 3자 구도가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후보 단일은 참 쉽지 않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야권표들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지역구들에서 어떻게 그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오늘 나온 주요 일간지들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하나씩 보면서 두 분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관심의 초점인 수도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심적으로 급부상한 곳이죠. 서울 용산인데요. 이곳에서는 진영 더민주 후보가 34.7, 황춘자 새누리당 후보가 30.9%, 국민의당이 5.3%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할 때 지금 황춘자 후보와 진영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통계학상으로 맞는 말이고요. 예.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원래 용산이라는 게 실은 뭐 진영 의원이 3선을 할 정도로 텃밭이라 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진영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도나 더 나아가서 그동안 그 지역을 잘 관리했었던 부분이나 또 하나는 공천 과정 속에서 본인이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과의 대립각 속에서 이게 나온 부분들이 그 공천에서 배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그 황춘자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이지만 만약에 저 정도의 득표를 했다고 한다는 것은 정당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동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요.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기존적인 득표의 기본이 3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지금 뭐 3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춘자 후보에 대한 인물적 요소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적인 현상이죠. 오랫동안 지역구 관리를 하고 현역이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작동돼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저는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진영 의원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이 진영 의원의 텃밭으로 알려진 곳인데 용산 같은 경우는 당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당을 좀 너무 빨리 바꾼 거 아니냐, 유권자들 심리에 뭐 그런 영향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진영 의원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표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 표가 플러스 알파 돼야 되는데 그 개인 표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의외로 지금 신인인 새누리당 의원이 여론조사상에서는 상당히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켜봐야 할 지역구 같습니다. 네. 다음이 야권연대 관련해서 주목되는 지역 바로 노원병인데요. 자, 노원병 결과입니다. 노원병은 거의 그 모든 기관들이 조사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서의 최근 추이들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오늘 결과 보시죠. 이준석 32, 안철수 35.3. 여기서도 오차 범위 아니고요. 국민의당이 11.4, 더민주가 11.4%를 얻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야권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노원병 같은 경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아주 젊은 후보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에다가 전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 창당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호남에서의 나름대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지금 에너지를 호남 쪽에 쏟고 있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좀 보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관건은 결국은 그 야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해보니까 지금 뭐 이것도 한 16% 내지 17%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 더민주당 후보가 11%고 정의당 후보가 5% 정도인데요. 이거는 결국 이제 마지막에 투표를 할 때 유권자들이요. 뭐 저기는 심판이란 것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누가 자기네 지역구에 더 합당한가를 토대로 해서 그 투표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때도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하고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가 굉장히 박빙이었었어요. 근데 막상 이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거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얻는 32% 정도도 그냥 정당 지지도 이외에 개인적인 뭐 역량을 발휘해서 나오는 그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프가 분열되면서 나온 현상들이고 아마 선거 마지막까지도 고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노원병에 있는 유권자분들이요. 왜냐하면 선거 마지막 날 누굴 찍을 것인가 결정했었다는 비율이요 10 내지 12%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5일 전까지도 누굴 찍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2022년 총선 끝나고 전국적 조사를 해보면 그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라는 건 지금 물론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냐는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은 다 정하셨죠? 누구 찍을지? 못 정했습니다. 아직 못 정하셨습니까? 그럼 혹시 덧붙이실 말씀, 노원병에. 이 황창하 후보가 실제로는 이제 어떤 친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 한명수 국무총리실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표에 연계될 것이냐 하는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안철수 대표는 지금 만약에 이 정치적 생명과 모든 걸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원병에 실제로 국민의당의 실험도 걸려 있는 것이고 호남 의석수와 달리 과연 수도권에서 안철수라는 국민의당이 몇 석이 되는가가 자기 자신의 대권의 가도. 국민의당과 안철수라는 사람의 정치적 가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뭐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노원봉 유권자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안철수라는 대권 후보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노원병 주민들의 선택의 근거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여론조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곳인데요. 마포갑입니다. 여기서는 안대희, 노웅래 이 두 후보들의 격차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관마다 다른데 이번 조사에서는 꽤 많이 났습니다. 14%포인트 가까이 났고 강승규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가 10.5% 득표하는 것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지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안대희 후보가 정말 노웅래 현역 의원과 경쟁을 한번 하려고 하면 죽으나 사나 경선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선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조직이 모이고 더 나가서 에너지를 결집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그 지역에서 4년간 국회의원도 했었고 또 4년간 그 지역을 다듬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 10% 정도의 득표를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처럼 여권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노웅래 의원이 또 현역 의원이고 그 마포갑이라는 거는 노웅래 의원의 아버님은 노승환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째 그 지역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속에서 물론 안대희 대법관 출신 안대희 후보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막판에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마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포 정서를 좀 아는데 마포가 이 토백이들이 강하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승환 전 청장 마포갑의 텃세가 아주 큰 데입니다. 국회의장 했었고 그 지역 구청장도 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도 결국은 자기 부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사실상 물려받았고 굉장히 또 열심히 했던 거로 지역엔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여튼 유권자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강승규 전 의원이 이제 안대희 결국 대법관이랑 후보랑 후보 단일화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친이익의 핵심 아닙니까 또 사실. 이번에 또 공천파동에 여러 가지 또 이재 의원이 공천이 안 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현재로 봤을 때는 쉬울 것 같지 않은데요.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안대희 후보의 정치적 능력이겠죠. 상당히 그 현실 정치에 대해서 과연 이제 대법관을 하셨던 분이 과연 처음으로 부딪히는 벽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파고를 넘으면 이제 안대희라는 정치인이 성장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을 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은 경선을 거치면서 여당 후보가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인데요. 서울 중구성동을입니다. 서울 중구성동을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는 새누리당에서는 그 유명한 여배우 심은하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 그걸로도 많이 유명한 지상욱 후보가 경선에서 김행 전 대변인 꺾으면서 그때부터 급상승세인데 42.1, 이지수 더민주 후보가 19.2, 이 지역 현역 의원 정호중 의원은 18.4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42.1%를 얻었다는 거는 정당 득표율 플러스 개인 경쟁력이 가미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마포갑에서 그 41.9%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 현역 의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2.9%라는 거는 정당 플러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경선이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경선을 통해서 현역들이 많이 지금 어떤 경우에는 현역 2명이 날아간 적도 있어요. 양천갑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선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들을 인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지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야권이라는 것은 뭐 정진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정치가 아닙니까? 예, 예. 정의령 의원수도 시작해서 정대철 의원 그리고 지금 정 의원까지 하면은 전부 다 합치면 저게 한 13선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 정도로 막강한 그런 지역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뭐 이야기하다고 하면 야권 분열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도 아마 야권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성동구를 아마 정호준 의원이 지역구가 중구인데요. 예, 예. 중구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성동 쪽에서는 지금 어떤 현장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도 이제 그 경선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물로 크게 알려지게 된 지상욱 후보한테 여론조사 상에서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합쳐도 산술적으로는 지는 뭐 이러한 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선거구 조정이 되면서 사실 정호준 의원이 지금 현재는 고전하고 있는 예. 그런 이 지역인 것 지상욱 같습니다. 후보도 원래 중구 쪽에서 뛰던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성동 쪽이 이제 김태기 예비 후보, 그 김행 예비 후보, 김태기 예비 후보는 원래 성동 쪽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예비 후보 간의 경쟁 속에서 이게 또 결선 투표까지 간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거 운동의 강도나 더 나아가서 관심도를 굉장히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이것이 아마 지금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다음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이 오늘 새로 결과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대구 달성도 가보겠습니다. 자, 대구 달성 그 막바지에 가까스로 공천받은 진박 추경호 후보가 32.3.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서게 되는 구성재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26%. 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 지역은요, 앞으로도 이제 유승민 의원과의 연대 관계가 얼마나 많은 스노볼링 효과라고 해서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조사 보면 약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의 구성재 후보하고 추 후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대구에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옆에 뭐 권은희 후보 쪽이라든지 유성구 후보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대의 힘이 가져오고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마 저 지역에서는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이 대구 달성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8대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박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의외로 여론조사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외로 표차는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구성재 후보가 전직 의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냥 이 지역에 물론 전에 19대 때 출마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한 20% 얻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단수 공천했을 때 현직 의원이 이종호 의원은 그냥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교수님 분석하신 대로 이제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효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때 이 지역에서 당선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총선 결과는 굉장히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한 거죠, 박근혜 후보 98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요. 그 당시 엄삼탁이라고 하는 분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건 뭐 차이가 안 될 정도로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그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예. 자, 다음 대구 수성을도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역 다른 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수성을입니다.
이인선 22.9, 여기도 주호영 후보가 40% 많이 앞서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호영 후보는 또 유승민계는 아니니까요. 또 여긴 좀 복잡한데요. 근데 이 부분은 주호영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장 지역구를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아가고 예. 지역구 관리를 가장 못했던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 맡아가지고 학살을 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특히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지난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 거가 있고 이거는 마치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간의 사적 감정에 의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이인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해서 결국 후보를 받았지만은 이게 상당히 시간이 뭐 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공천을 받지 않았을까 받느냐 못 받느냐 가지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원 현상이 나오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유승민 의원의 변수와는 무관하게 주호영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쟁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부산 사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사상 지역도 재밌는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문재인 후보와 붙었던 27.5, 배재정 문재인 후보 지역구로 물려받은 비례대표 의원 20.1, 그리고 경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탈당한 장재원 이 지역 새누리당 전직 의원이 35.4 계속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뭐 민주당이 호남에 사람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 아니냐. 그래서 호남에서의 어떤 그런 공천과 무소속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대구 경북이라든가 영남권도 우리 과거의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18 총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친박 학살 공천이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바로 한 달 뒤 공천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천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방호 사무총장이 실제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그때 친박 무소속 연대도 12명이 당선되고 친박 연대도 실제로 비례까지 14명이 당선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구 경북의 시민들의 상당히 정서를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공천 부분에 대한 파동이 있었고 그 공천에 대한 어떤 이한구 위원장의 무리한 공천이 어떤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이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부산 사상이라든가 그 당시 PK 지역에서 상당히 반란이 일어났었거든요. 2008년에도 그리고 이제 대구 승월의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그 기타 대구 지역에 지금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아니면 진주 쪽에 조혜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해 볼 부분이 아니냐. 근데 하나 아직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 손수조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키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물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상 간만이야 부산 쪽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토라든지 또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사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아직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산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통해서 벨트를 만들면서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장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의원이고 그 지역에서 지역적인 기반이 굉장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문재인 전 대표가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 호남 지역 두 군데 결과를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선대위 부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내일은 이인재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연결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만 보고 전화 연결하고 두 분도 궁금하신 거 김진표 부위원장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남 순천부터 볼까요? 순천 전주병 차례로 짧게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 오늘 나온 동아일보 조사 이정현 22%, 노관규 더민주 37%, 국민의당 구이승 13.3%로 나타났고요. 다음 전북 전주병 정동영 후보가 나선 곳이죠. 여기서는 정동영 후보가 앞선 전주조사들과는 다르게 36.6%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성주 더민주 후보 33.9%, 새누리당 김성진 5.7%로 조사됐습니다. 자, 김진표 더민주 선대위 부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네. 자, 우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를 국회로 옮긴다는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김종인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뭐 분원만 설치한다 이렇게 수정했다고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건 중요한 큰 공약인데요. 이렇게 너무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일부 의원들 얘기하신 것도 우선 분원을 설치해서 그 성과를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었는데 예. 그것이 언론에 마치 당장 다 모두 옮기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동을 안 거셨으면 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네, 분원 설치부터 하자는 쪽에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게 일부 언론 보도에는 전체 국회를 옮기는 것으로 잘못 보도된 것 같고요. 예, 부위원장님 선대위에서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도 개인적으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다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가 또 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 다가가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서울로 국회 때문에 출장 오는 것을 상임위 정도의 차원은 분원을 가지고 옮겨도 충분히 좀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는 분원부터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목표가 120석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김종인 대표께서는 탈당 사태 이후에 본인이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해서 107석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더불어민주당의 정확한 이번 총선 목표입니까? 한 120석 정도는 최소한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120석이 목표군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탈당하고 그랬지만 어쨌건 목표는 120석. 그리고 현실적으로 네네. 120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김 부위원장님도요. 수도권에서 야권의 개별 연대가 이루어지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으로 봐서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는 몇 석 정도입니까? 저는 야권 연대의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끼리 개별적인 연대가 어렵다면 결국 그 유권자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과 야당의 한 후보의 양강 체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이 경제 운영 그것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지금과 같은 박근혜 정부식의 이 대재벌 위주의 이 경제 지원 정책 계속 끌고 갈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 큰 판단에서 야권에 대해서 개별 연대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120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지금 대담하시기 위해서 김영준 교수님하고 유용화 박사님 나오셨는데 두 분께서도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먼저. 네, 저 명기사 김형준입니다. 네, 부위원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선거는 네네. 본질적으로 심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네. 야권이 얘기하는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공약이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122곳이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100여 곳이 지금 다야구도인데요. 이건 유권자가 선택해서 물론 양당 체제를 구축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전략에 의해서 결국 후보 간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혹시 보관은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야당의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 재벌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가계소득 중심 지원 정책으로 가고 재벌 기업들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를 더 제도적으로 더 확고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금
이 취업 절벽에 부닥친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서 그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개혁을 해야 한다. 이 대개 세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권 연대 문제는 지금 국민의 지상명령,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상명령은 야권이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가 각 지역에서 후보들 간에 개별 연대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할 경우 제명시키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것은 이 시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판단은 선거 기간이 지나갈수록 국민의 여론은 높아질 것이고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만은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해서 유권자들께서 이 야권 연대를 결과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 박사님. 예,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까요? 교수님 네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심판론에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일정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있겠죠. 현재가 경제 어렵고 특히 소득 격차도 늘어가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상당히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난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서 이제 경제심판론을 주장하고 계신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능력과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증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그러다 분원으로 했지만은 사실상 뭐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은 국회란 기능이 어떻게 세종시로 가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정치적인 중심적 기능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분히 아주 그냥 충청도민의 퍼퓰리즘에 호소하려고 했던 그런 선거 전략 중에 하나 아니었느냐. 물론 분원으로 갔습니다만 그 두 가지 점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요. 처음서부터 이 문제는 일부 우리 선대위원들 사이에서 분원을 하자는 것이 어저께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 선대위에서 그것은 조정됐고요. 분원을 옮겨놓고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쪽의 야권의 역량 문제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우리 야당이 공천과 당의 정체성 등등에 관해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또 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각계의 전문가, 특히 경제 전문가들도 산업 현장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영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잘 결집해서 야당의 이 수권 정당으로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해서 국민의 정부 여당과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제가 그런 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새누리당의 이인재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역시 전화 연결해서 역시 공격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교수님, 유용하 박사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